15년 이 숫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15년은 아내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7년, 총 15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를 의지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 유진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상무이사 김태영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때로는 평일 저녁까지 제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을지로의 비즈니스 호텔, 때로는 그 남자의 비밀 오피스텔까지 6개월 동안 최소 50번 이상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아내의 업무용 핸드폰을 보게 됐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골적인 메시지들, 호텔 예약 확인, 친밀한 사진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는 것, 다른 하나는 냉정하게 일어서서 복수를 계획하는 것.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노는 뜨겁게 표출하는 것보다 차갑게 계획할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증거 수집, 재산 조사, 법률 검토, 타이밍 계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카드, 바로 상무이사 김태연의 아내 서연이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연 상무 45세, 남자, 결혼 20년 차, 부인 서연이는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외동딸, 재벌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산가 집안이었습니다. 상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은 부인과 처가 덕분이었죠. 회사에서의 지위, 그가 타는 벤츠 S클래스, 강남 타워 팰리스 아파트, 수억대 연봉, 모든 것이 처가의 투자금과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 아내와 놀아났습니다. 제 15년 결혼 생활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로. 회사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적 명예, 경제적 기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이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대신 일어서세요. 그리고 계획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움직이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법을 활용하고 타이밍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드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통쾌한 스토리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복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복수가 정당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완벽한 복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 35세, 평범한 직장인, 중견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월급 350만 원 받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유진은 같은 회사 인사팀 대리. 우리는 8년 전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친구들과 더블 데이트도 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열정은 식어갔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니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특별한 감정보다는 습관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크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그런 평범한 부부였죠.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아내 유진이 인사팀에서 경영지원실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상무이사 직속 부서로 회사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김태현 상무를 직접 보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지원실 경력은 나중에 승진에 유리하니까요. 축하한다며 그날 저녁 외식도 했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줬죠.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시 퇴근인데 7시, 8시, 9시 점점 늦어졌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새 부서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늦었습니다. 상무님이 일을 많이 시키신다며 늘 피곤해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무심히 놔뒀던 핸드폰을 이제는 절대 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가지고 다녔죠.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핸드폰을 그렇게 안 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연락 올 수 있어서 항상 확인해야 돼.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아내는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3월 초부터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 3회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죠. 저녁 먹는 양도 확 줄었습니다. 밥 반 공기에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고 몸매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몸에 딱 맞는 원피스들을 사고 속옷도 전부 바꿨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본 적이 있는데 전부 레이스가 달린 섹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전엔 편한 면 소재만 입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사는지 의아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화장과 향수였습니다. 출근 준비 시간이 30분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나던 화장을 이제는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까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연한 핑크만 발랐는데 이제는 선명한 레드 컬러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향수였는데 한 병에 20만 원 넘는 제품이었죠. 출근할 때마다 그 향수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머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미용실을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트리트먼트도 받았습니다. 머리에 쓰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지만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특히 늦었습니다.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밤 10시 넘어서 들어왔죠. 그리고 토요일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상무님이 부르신다며 오후에 외출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물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돼.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했고 안으려고 하면 아프다며 밀어냈습니다. 침대에서도 거리를 뒀습니다. 제일 끝으로 비켜 누웠고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응 아무거나. 오늘 일찍 와. 응 알았어. 이런 식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요즘 나한테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 부서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4월 중순쯤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편하게 자는 아내를 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외도하는 건 아닐까? 상무이사와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면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1달 전 금요일 저녁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래처와 회식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회식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아쉬웠습니다. 요즘 집에 가는 게 영 불편했거든요.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회식이 취소되니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2번째 핸드폰. 아내가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했고 서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쌓인 의심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없었습니다. 업무용이라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홈 화면이 떴습니다. 메시지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빨간 숫자 3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3개 있다는 뜻. 클릭했습니다.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에 김태현 상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1203호 체크인 해뒀어.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많이. 오늘은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 지난번에 너무 서둘렀잖아. 이번엔 밤새 함께 있고 싶어. 생각만 해도 설레. 나도 너무 기대돼.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눈앞의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더 이전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화. 어제 너무 좋았어. 나도 계속 생각나. 다음엔 언제 볼까?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2주 전 대화. 오늘 새로 산 속옷 어땠어? 너무 섹시했어. 다음엔 다른 색도 입어줘. 1달 전 대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못 멈추겠어. 나도 그래. 너무 좋아. 2달 전 대화. 오늘 처음인데 괜찮았어. 응. 너무 떨렸지만 좋았어. 나도 다음이 기대돼. 스크롤을 계속 올렸습니다. 3달 전까지 대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개월 전까지. 이게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탭을 눌렀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2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웃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
샤워 가운을 입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상무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아내,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분위기 있는 식당, 와인 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데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슬픔이 아니라 복수자의 냉정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분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핸드폰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들도 전부 촬영했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모든 증거 사진을 30분 동안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증거 확보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만남 날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그랜드 호텔, 3월 10일 토요일 리츠 호텔, 3월 17일 금요일 신라 스테이.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호텔 이름까지 전부. 작업을 마치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놔뒀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금액, 배우자 외도 대응법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회의 너무 늦어져서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씻고 자. 알았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일상 대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거짓말. 아내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의 시작.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계획을. 다음 날 토요일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침을 먹으며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 캡처를 보면 오늘 오후 2시 상무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을 하러 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화장이 누구를 위한 건지 너무나 뻔하니까. 아내가 외출한 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곳 중에서 리뷰가 가장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배우자 외도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3시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빌딩 8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상무와 6개월째 외도 중이고 이미 핸드폰 메시지로 확인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분류는 생각보다 많다고, 그리고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텔 출입사진, 미래장면 사진 이런 게 결정적이라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주일 기본 200만 원 연장하면 하루 30만 원 추가입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진과 상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탐정은 사진을 꼼꼼히 봤습니다. 차 번호도 알고 계신가요? 내 상무차는 벤츠 S클래스, 번호는 12가 3456입니다. 아내 차는 제네시스, 번호는 34나 5678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행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보고는 매일 하고 최종 보고서는 일주일 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증거를 확보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복수를 완성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다. 다음 월요일부터 탐정의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보고가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아내와 상무 퇴근, 각자 귀가. 화요일 오후 7시 아내와 상무 함께 식사. 강남모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후 9시 헤어짐.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각자 귀가. 목요일 오후 7시 함께 저녁 식사 후 강남모 호텔 체크인. 오후 10시 체크아웃. 금요일 오후 6시 함께 저녁 식사. 을지로 모 호텔 체크인. 밤 11시 체크아웃. 매일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 일주일 후 탐정 사무소에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엘리베이터 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식당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 상무가 아내 허리를 감싸는 사진, 모든 사진의 날짜와 시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19시 강남구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녁 식사. 21시 강남구 그랜드 호텔 체크인. 23시 체크아웃. 6월 9일 월요일 18시 함께 퇴근, 각자 귀가. 6월 12일 목요일 19시 저녁 식사. 20시 호텔 체크인. 23시 체크아웃. 일주일 동안의 모든 동선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USB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경력 20년, 이혼 소송 승소율 90% 이상, 리뷰가 좋아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캡처, 호텔 출입사진, 탐정 보고서.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분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최소 3천에서 최대 5천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부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우리 집은 공동 명의인데 공동 명의라도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판례상 50% 이하로 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위자료의 30%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법적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상무이사의 부인 서연이에게 접근하는 것. 이게 제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김태연 상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부인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상무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걸 잃게 되니까 저는 서연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다행히 서연이는 SNS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필라테스 하는 사진, 친구들과 모임 사진, 맛집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남편 자랑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했다며 축하 포스팅, 남편 생일 축하 포스팅, 결혼기념일 포스팅,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제 손에 의해서 SNS를 통해 서연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강남 모 필라테스 학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압구정 모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당 미사.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목요일 카페 모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는 압구정 카페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상무의 부인, 실물로 보니 단정하고 품위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차림, 3명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친구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10분 후 서연이도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서연이 여사님 맞으시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준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곤란한 내용입니다. 혹시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편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남편이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카페로 들어가죠.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A사 크기의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김태형과 젊은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 캡처본을 봤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대화 내용,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된 만남 일정, 6개월간의 상세한 기록, 보고서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탐정이 작성한 전문적인 보고서, 시간대별 동선, 만남 장소,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이걸 제게 보여주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15년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 남편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6개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만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선택은 여사님 몫입니다. 하지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 증거들은 전부 복사본이고 원본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USB에 담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도 더 있나요? 저는 준비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상세한 보고서, 통화 기록 분석,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된 타임라인도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끔찍한 내용이지만 알려주셔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바보처럼 속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여사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20년 결혼 생활 저를 이렇게 배신한 대가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무력함에서 결단으로.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할 거라고. 서연이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집안에 돈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상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녀와 그녀 집안 덕분이었습니다. 회사 자리도 집도 차도 모든 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내세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두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함께할 동지로서의 악수. 그렇게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지원실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상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대표이사실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오후가 되자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김태현 상무 부인이 회사로 찾아왔고 대표이사에게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다는 것,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이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상무가 여직원이랑 바람났대 진짜. 응, 부인이 직접 와서 난리쳤대 세상에.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임원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들, 그리고 인사팀장까지 1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상무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인사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김태현 상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처리. 회사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퇴근 시간 김 상무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그 안에는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나갔습니다. 20년 회사 생활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복수 완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상무님이 회사 그만두셨대. 왜? 모르겠어. 갑자기 개인 사정 때문이래. 하지만 소문이 이상해. 무슨 소문? 불륜 스캔들 때문이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나 보네. 무슨 일이든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내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무에게 연락하는 모양이었지만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그날 밤 아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화요일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김태현 상무 집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고 상무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 그리고 재산 분할해서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 알고 보니 상무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전부 부인 명의였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아파트도, 벤츠 S클래스도, 수억대 예금도, 심지어 회사 주식도 전부 부인이나 장인 명의였습니다. 상무는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게 처가의 돈이었고 그걸 잃은 순간 상무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부인 측 변호사가 위자료 5억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무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45세 나이에 커리어도 끝, 재취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업계에 다 퍼져서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그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두 번째 복수 완료.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제 아내 유진, 당신 차례입니다. 아내는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상무와 연락이 안 된다며 패닉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다며 초조해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을 들었을 테니 제가 관련됐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무 이야기는 점점 잠잠해졌지만 아내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토요일 오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어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 아래로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와 상무의 사진,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사진, 포옹 사진, 메시지 캡처, 모든 증거.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씩 넘어가도록 설정해뒀습니다. 계속 지켜봐. 사진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증거 날짜와 시간이 명확한 사진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상무랑 호텔 가는 거 전부 봤고
탐정도 고용해서 증거를 더 모았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준비는 다 끝났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를 줘,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없어. 이미 끝났어. 김상무 부인한테 전부 알렸거든. 그래서 상무가 회사 그만두고 이혼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15년 결혼 생활을 짓밟았어. 그 대가는 치러야지. 아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모든 게 당신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이혼 조건은 간단해. 재산은 전부 내가 가져가. 위자료 3천만 원 내가 내는 거야.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내 명의. 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유책 배우자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 다 퍼질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회사에만은 알리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경영지원실 사람들 전부 알아. 내가 상무랑 뭘 했는지 곧 전 회사가 알게 될 거야.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류에 사인해.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 그럼 더 불리해져. 모든 증거가 법정에 공개되고 위자료도 더 올라갈 거야. 내 부모님도 알게 되고 친구들도 알게 되고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지. 선택해. 조용히 끝낼래 아니면 시끄럽게 끝낼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난 방 따로 쓸 거야. 이혼 확정될 때까지만 같은 집에 있는 거고 그 후에는 각자 살아. 짐 쌀 준비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내는 죽은 사람과 같았으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재산은 전부 제가 가져갔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만 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겁니다.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부모님께도 실망을 안겼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고 합니다. 그녀도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복수 완료. 이혼 확정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주말에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하자 모두 놀랐지만 이유를 듣고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참았다고. 자기들 같았으면 참지 못했을 거라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시원해.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김태현 상무가 떠나면서 경영지원실에 공석이 생겼고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만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업무도 확대됐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평가 면담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 정말 잘하시네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과도 좋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팀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독을 제거했다는 걸.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헬스장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 대학 동기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33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신중하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그녀는 아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밝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숨기지도 않았고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째 만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으니까. 김태현 상무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소식이 들립니다. 지방 소도시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연봉은 예전에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원룸에 살면서 혼자 근근히 살아간다고. 이혼 후 재산도 없고 경력도 끊겨서 재기하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45세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제 전 아내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로 겨우 이직했는데 연봉이 반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아직 다 갚지 못했고 할부로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저는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새롭고 설레고 기대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용서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냉정한 복수가 필요하다는 것. 배신에는 명확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신을 당한 분들께 무너지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대신 일어서세요. 그리고 계획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을 활용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배신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차갑게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대가 완벽한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카타르시스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당당하게 사세요.